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오셨고요. 저희가 1부 마무리하기 전에 체헐리즘 하는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와 함께 그룹홈, 그러니까 학대를 받았던 아이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 시설, 또 학대를 받았던 아이들과 함께 여름 휴가도 같이 다녀왔는데 그쪽이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학대받았던 아이들 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느냐 문자 메시지로 많이 물어봐주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검색해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서 후원하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애 3명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지나가다 왜 아프리카 어린이들 지원하는 거 보고 이렇게 후원 누르고 뭐 단돈 몇만 원이라도 부르는 거 있었는데 정작 가까운 우리나라 안에서 학대를 받았던 아이들, 그래서 부모와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것, 또 그들을 지원하는 시설이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야 알았네요. 저도 그래서 좀 단돈 얼마라도 좀 후원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도 좀 빠지네요. 코스피는 2507포인트로 0.48% 하락, 코스닥은 876포인트로 1% 하락. 그래도 개장 초에 비해서는 조금 낙폭을 좀 좁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금융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떠오르는 이름, 정광우. 86번가 정광우 대표가 오늘도 필요한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금융시장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양쪽에서 안 좋더라고요. 네, 서로 간의 사정이 어찌 보면 정반대로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반대로 달라요. 네, 중국의 경우에는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뭐 이제 부동산도 안 좋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서 신탁사들 중에서는 돈을 못 돌려주겠다. 뭐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자체가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좋은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제 중국에는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미국은 반대로 경기가 계속해서 좋다 보니까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지속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더해가지고서 최근에 이제 장기채 위주로의 좀 국채 발행을 늘리겠다는 계획에 대한 권고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러다 보니까는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에는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은 이 4% 이상의 금리가 올라갔던 게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2번이 이미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작년 10월이었었죠. 네. 그때가 증시 최저점이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때까지 안 좋았었다라는 거고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뭐 작년 10월에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막 그랬을 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는 올해 2월, 3월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가가 갑자기 1월 달 이렇게 예상 대비 많이 높게 나오면서 우려를 자아냈었고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끝났냐면 결국에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까지로 이어지는, 즉 은행 파산 사태가 나타났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 그렇죠. 이번에도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뭔가가 좀 안 좋은 게 어디선가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런 두려움이 시장을 좀 많이 짓누르고 있다. 예, 그렇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광우 대표께 죄송한데요. 제가 시작할 때 경제상식 퀴즈 정답을 말씀을 안 드렸네. 지금 저희 PD님도 깜빡하고 있었어. 이거 저 그룹홈 그쪽 지원하는 방안 먼저 말씀드리다 보니까, 왜냐면 지금 8916님이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정답 경매 너무 늦었나용?라고 보내주셨는데 8916님 문자 보고 저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답을 말씀을 안 드렸구나. 저희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경매였습니다. 자, 8916님 빼놓으면 안 됩니다. 선물 보낼 때. 고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국채, 그것도 장기물 금리가 많이 튀었고 10년물이 뭐 장중에 4.3%까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금융시장 엄청나게 흔들렸던 그 상태까지 지금 가 있는데, 그럼 지금이 그 상태만큼 안 좋다라는 신호라고 해석을 일단 하면 될까요?
금리를 바라볼 때 시선이 예. 좀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보일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겠지만은 좀 복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원래 같으면은 이게 긴축 사이클에서 금리를 막 올려나가면 따라서 뭐 단기채 장기채 다 금리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침체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금리를 빠르게 확 내려버립니다. 근데 과거의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해 나가던 사이클 중에 비록 인상을 제법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에 빠지지 않았던, 그러니까는 그 이제 성공적으로 긴축을 마무리했던 사례들도 몇 번 있거든요. 네. 많이들 이제 소개해드립니다만 이게 60년대, 80년대, 90년대 네. 이렇게 세 번이 있었는데 그때 공통된 사례는 뭐냐 하면 긴축을 했는데 침체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네. 금리 인하가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금리를 올려놓고 꽤 높은 금리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돼 버리는 거죠. 근데 경기는 그걸 버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체에 가지 않고 그 금리에서 경기가 적응을 해가지고서는 쭉 가는, 그와 동시에 그러면서 자산 시장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조합이 나왔던 게 그 세 번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높인 다음에 경기가 충격을 받아서 침체가 오면 또 빠르게 금리를 내렸던 거고, 맞습니다. 침체가 안 오면 금리를 느리게 내렸던 거고. 네, 그런데 네. 그게 공통점인가요? 그러니까 침체가 안 와서 금리를 느리게 내리면 자산 시장은 그래도 잘 버텼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침체가 오게 되면은 금리를 정말로 빠르게 내리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그거는 이제 금리가 내려간 걸로 우리가 나중에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반대로 그러면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경기를 그렇게 통화 정책으로 부양해야 될 이유는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가는 속도는 상당히 더디게 네.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금리에 적응해서 침체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네. 경제가 거기에 적응을 해가지고서는 잘 버티면서 가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경제가 좋고 침체에 빠지지 않으니 그렇다라는 거는 뭐 기업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좋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실제 그 시기에 그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증시는 그걸 타고서 그냥 꾸역꾸역 상승을 해버리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도 그 말씀하신 그 후자 쪽에 더 가까운 상황이겠네요.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작년에 금리를 올려나가기 시작할 때만 해도, 그리고 올해가 시작할 때만 해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거의 뭐 100%로 시장에서는 봤었잖아요. 미국 경제.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침체를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독특한 그 이제 고용 시장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 덕분에 미국에서 고용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를 바탕으로 소비가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거기에다가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은 인플레이션도 제가 볼 때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네. 향후에도 더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도를 이제 물고서 쭉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성공 사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는 더 높아진 것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보인다. 그렇게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제 7월 통화정책회의의 의사록이 3주 후에 공개가 되니까요. 근데 증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여전히 매파적 발언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뭐 분석이나 아니면은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한 거는 뭐냐 하면,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 상당한 그 이제 상방 위험이 있다. 그래서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방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더 올라갈 위험이 있다, 물가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높은 물가가 뭐 상당 뭐 높게 이제 오랜 기간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헤드라인에 다 장식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여전한 인플레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의사록에서 키워드로 뽑아낸 것이죠.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매파적으로 받아들여서 좀 그 안 좋게 증시가 반응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일단 9월 말쯤에 열리는 FOMC 회의 때는 거의 한 뭐 88% 거의 90% 가까이 동결이 될 걸로는 보는데, 네, 네. 문제는 그 이후잖아요. 11월이든가요. 한 번 더 인상하고 끝내지 않겠는가라는 네네. 우려들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불씨로 있는 건데, 근데 정광훈 대표는 누누이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게
봐오셨고요. 네네.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일종의 공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지금 현재 연준에서 뉴욕 연은 총재를 하고 있는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네. 뉴욕 연은 총재는 지역 연은 총재지만은 최고의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네. 그래서 사실상에 우리가 3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뉴욕 연은 총재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FOMC 그 위원들 중에 거의 당연직으로 항상 들어가죠. 맞습니다. 원래 지방 그 총재들은 돌아가면서 해야 돌아가면서 되는데 하는데 상시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는 그냥 붙박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차 대조표 조조의 정책도 실제로 실행하는 곳은 뉴욕이거든요. 아. 네. 월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윌리엄스가 네, 아무래도 이제 근원 물가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근원 PCE 물가 대비해 가지고서 네. 기준 금리가 한 1.5에서 1.6% 정도 높으면 일단은 좀 제약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궁금해해야 될 거는 근원 PCE 물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럼 가장 최근에 경제 전망이 나왔던 거 지난 6월달 자료를 보면 올해 말에 3.9%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보다 한 1% 중후반 높게 해서 5.6%를 기준금리로 점도표를 찍어 놓은 것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3개월 정도 아니면 최근에 6개월 그다음 뭐 이제 이달 말이면 또 근원 PC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조합해 가지고서 최근 흐름들을 전월 대비 흐름들 평균적인 이제 물가 흐름이죠. 넣어 가지고서 계산을 해 보면은 3.9%보다 낮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연말에요. 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금리를 거기까지는 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디스인플레이션의 흐름이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예상 대비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숫자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조금 이제 그 뭐 또 PC하고 CPI하고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네. CPI도 또 많이들 보시는데 CPI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는 시장에 부담을 줬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가중치를 변경을 갑자기 하게 됐는데 네. 과거 사례를 보면 가중치를 변경했을 때 초기에는 예상 대비 물가가 높게 나오고 그게 지나고 나면은 예상 대비 물가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높게 그동안 나오던 요소들이 과대 이제 그 가중치를 갖게 되고 낮게 나오던 게 더 적게 가중치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네. 요거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럼 좀 경향성이 있으니까 항목들이 높게 나오던 게 처음엔 좀 더 계속 높게 나오는 거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1월달 물가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결국엔 SVB 사태까지 이어졌었는데 네. 그 이유 보시면은 2월달 거는 딱 예상 수준, 3월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예상 수준보다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도 지금 물가가 받아서 제 생각에는 그 흐름이 연말까지는 쭉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어쨌든 디스인플레이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지금 연준에서 경제 전망하고 있는 것까지도 봐서는 사실은 이제 금리 이제 그 제 생각에는 비둘기성이 계속 해가지고서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더 강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조가 된다라는 건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분위기가요. 네, 연준 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더 형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더 시장에 많이 표현하지 않을까인데 이번에도 재밌는 것이 네. 사실 저는 의사록을 보면서 좀 놀랬던 게 네. 시장의 반응은 그다음에 대부분의 언론에서의 반응은 매파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게 기사로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연준에 우리가 이제 가장 능통한 정통한 인물이라 그러면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를 꼽잖아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라우미스 기자, 티미 라우스. 네, 네. 이름이 어려워. 네. 근데 이제 티밀하우스 기자가 사실 연준의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 기사화를 가장 잘 시키는데 여기는 기사 헤드라인이 달랐거든요. 오히려 몇몇 위원들이 금리를 너무 높게 올렸을 때의 위험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주의가 강조되었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높은 금리에 대한 부작용을 염려하더라. 그러니 금리를 더
올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라는 뉘앙스를 주는 네, 네. 기사였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다른 얘기가 나왔을까라고 네. 해서 의사록을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시장에서 주목했었던 그 상당한 상방 위험이라는 거는 연준이 향후의 정책을 써나갈 때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뭐가 있느냐를 분석한 단락이 있어요. 네. 그 단락에서 위원들이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런 상방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뭐라 그랬냐 하면은 반면 몇몇 위원들은 지금이야 경기가 좋고 그 다음에 실업률도 낮지만 정책에는 레깅 효과, 그러니까 시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또 상당수의 위원들이 우리가 긴축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양방향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 양방향이란 건 뭐냐 하면은요. 너무 덜 긴축을 해가지고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게 될 위험도 네. 있는 거고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너무 긴축을 많이 해버려가지고서 의도치도 않게 경기 침체를 만들어내버리는 네. 그게 이제 양쪽 다 위험이 있으니 적절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도 또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단락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매파적인 걸 뽑아내느냐, 비둘기적인 걸 뽑아내느냐의 차이였던 것이죠. 단락 자체는 좀 매파적이었지만 그 뉘앙스를 볼 때 어느 쪽에다 더 가중치를 둘 것이냐. 근데 연준의 가장 능통한 기자는 그 시차 효과 또 양방향 위험에 대해서 또 봤다.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조금 더 비둘기파적으로 연준이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먼저 좀 보내줬다. 또 우리가 걱정 혹은 기대를 하는 게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열리죠. 네, 맞습니다. 항상 잭슨홀 미팅이 열릴 때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 행사를 위해서 뭔가 메시지를 특별히 또 준비를 하는 게 전통적이기도 하고.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지난해 잭슨홀 미팅 때는 파월 의장이 네. 거의 뭐 금리나 꿈도 꾸지 마라 이것들아. 거기서 큰 스매싱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이제 강렬하게 남아 있는데 우선은 잭슨홀 미팅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런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원래는 여기는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네. 상당히 이제 미래를 보고 학구적인 자리다라고 뭔가 말을 할 수가 학회?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학계에 있는 뭐 특히 이제 교수님들 네. 아니면은 각국 정부에 있는 뭐 그런 이제 경제 관련된 장관들 네. 그리고는 이런 중앙은행 관련된 인물들이 와가지고서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네. 놀라운 결정들 혹은 대단히 이제 통화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큰 힌트를 주는 경우들이 최근 몇 년간 종종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대표적인 걸 한번 꼽아보면 말씀해주신 작년도 그 아주 매파적으로 얘기한 게 있었고요. 그 전에는 평균 물가 목표제를 아예 그날에는 특별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이게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다른 나라 인물들도 오잖아요. 네. 예전에 이제 유럽의 총재였어요. 드라기 총재가 어떻게 했냐면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유럽은 그 양적 완화 QE를 안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딱 회의에 와가지고서는 그것도 심지어 애드립으로 했습니다. 원래 이게 대본을 네. 미리 본인도 홈페이지에 올려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 파월 의장도 보니까는 지금 예정된 게 이번 주 금요일 날에 현재 시간 10시 5분에 이제 연설을 하기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10시 정도쯤에 미국 연준 홈페이지에 이게 올라옵니다. 무슨 네. 얘기를 할지. 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말하거든요. 연설문. 그러니까 네. 거의 토시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거 조금만 잘못 표현하면은 숨은 의도를 찾기 위한 난리가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막 요동치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당시 드라기가 애드립으로 없는 문장을 몇 분간 만들어서 얘기하는데 우리도 필요하면 양적 완화 하겠다. 아하. 그런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고 이제 유럽 증시가 1년 만에 30%인가 올라가 버렸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벤 버냉키 전 의장이 네. 여기 와서 1차 양적 완화가 끝났었어요. 1차 QE가 끝나고 이게 워낙 비전통적 방법이니 이걸 또 쓸까 어떻게 하지? 이게 끝났는데 시장은 어떻게 되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걸 탈출하고 난 다음에. 네. 그런데 이날 그 잭슨홀에 와가지고서는 2차 양적 완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시장을 완전히 들어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관심들을 어쩔 수 없이 가지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 자리가 아닌데. 근데 이번에 특히나 가지는 데는 저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전에 두 번 요번에 작년 10월 올해 2월 달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 네. 그때 보시게 되면 작년 10월은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해서 끝이 났느냐 꼭지를 네. 짚고 내려왔냐라고 하면 티밀하우스 기자의 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간다 금리에 있어서 네네네. 막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조심하라라는 투의 내용이 담긴 기사를 썼고 그때부터 금리가 내려왔어요. 올해 2월 달에는 어땠냐면 실제로 사고가 터진 거죠. 은행이 망해버리고 그러면서 그 뒤에 연준하고가 막 지원책을 하면서 금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궁금해하는 거는 첫 번째 사례처럼 연준에서 뭔가 힌트를 줄 거냐. 어디까지 장기금리가 올라가도 되는지 어디까지 연준에서는 장기금리 올라가는 걸 소위 용인을 할 것인지 그거가 너무 궁금하다는 거고 아니면 이걸 정말 터질 때까지 현실에서 놔둬놓고서는 그 이후에 뭘 하겠다라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연준의 주요 위원들이 나와서 지금은 침묵 기간도 아니거든요. 근데 별로 멘트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도 보시면은 장기금리가 3bp, 5bp 하루 올라가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어떤 걸로 볼 수 있냐면 여기서 5bp 더 가면 연준에서 뭐라 하려나 계속 올려보는 테스트를 해보는 거거든요. 시장에서요. 조금씩 자기의 영토를 넓혀 나가면서 여기 정도에서는 불편해하려나 조금 더 올라가면 불편해하려나 그런 거를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단이 어느 정도까지를 연준이 과연 용인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게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장이 직접 등판하는 자리니까 이 자리에서 무언가 얘기해 주기를 그리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요즘에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는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역대적으로 보면 항상 직구를 던져주는 자리였으니까 묵직한 직구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래도 뭔가 예측은 됐었던 그 미팅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게 정책으로 이어졌었으니까 네네. 시장에 해석하기 참 좋은 미팅인데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있는 거고 근데 앞에서도 이제 국채 금리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0년물이 4.3까지 올라온 거는 작년 10월에 금융시장 엄청나게 흔들렸을 때까지 올라와 있는 거고 시장에서 한켠에서는 불안해하고 있는 거고 이른바 국채를 매도하고 있는 좀 투기적인 것도 따라 붙는 거고 그러면 파월 의장 미국의 연준이 보기에 어느 선인가 임계점은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저기 도화선에 불이 붙어서 뭔가 타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터지기 전에 어디선가 이거를 불을 끄려고 할 텐데 그게 그러면 지금이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다음 주 잭슨홀이 될 수도 있다고. 사실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얘기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함부로 예측하기는 넘겨짓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거는. 네.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있기는 합니다. 힌트요. 네,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은 연준하고 관련된 이제 전직 인사들의 이야기이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상이 아주 급하게 금리를 올려나가는 사이클에서 사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만큼 금리를 올리게 될지 예상 못했습니다. 근데 인상 사이클에 들어가는 초기부터 5% 이상 이렇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소위 이번 사이클에 잘 맞춘 네. 그런 경제학자가 누가 있느냐. 경제학자 중에서요? 네, 그러면은 일단 레리 서머스가 있을 거고요. 아, 네. 그 다음에는 전직 뉴욕 연은 총재를 했었던 더들리 그 전 총재가 있습니다. 예. 네, 그 두 사람이 좀 이번에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된 인사들이라 할 수가 있는데 네.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더들리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금리가 아마 올해 내 4.5%를 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서머스는 최근에 이게 4.75%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시장에서 보는 거는 아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서로 뭔가 계산하는 나름의 그런 그 공식이 있을 것이고 비슷하게 사실 향문을 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뭔가 저 정도 수준에 대해 가지고서 일단은 생각을 이제 상단을 해둬야 되지 않겠느냐. 뭐 저는 그런 거가 이제 여기서 그 우리가 좀 얻어내야 될 힌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이제 걱정거리인데.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이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건 은행 쪽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은행이 장기국채 금리 올라가 버리면은 보유하고 있는 장기국채에서 미실현 손실이 나오면서 난리가 났었던 게 그렇죠.
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인데. 평가 손실이 계속 생기니까. 네, 근데 이번에 또 올라가면 또 더 생기지 않겠느냐 네.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그래도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은 것이 제로에서 4%로 올라오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시그니처, 뭐 퍼스트 리퍼블릭이 쓰러진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많은 것들이 우리가 드러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부채 대비,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 대비해서 미실현 손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자기 자본 대비 몇 프로나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빼가겠다고 뱅크런이 발생할 때 예금자 보호되는 비중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소위 방만하게 경영을 했었던 은행들은 그때 이미 살생부가 나왔었고 네. 그 은행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어떤 방식으로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한번 속아냈다라는 겁니다. 그 4% 가는 과정에서. 근데 4% 그때 4.2%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 뭐 그게 4.5까지 간다, 4.75까지 간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얼마나 더 생기겠느냐. 현실적으로요. 네. 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학습이 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문제가 되면 그때 보니까는 갑자기 그런 문제은행들 예금 다 보호해 줄게. 그다음에 연준에서는 급전을 빌려주고 대형은행들이 그걸 가지고 자산 부채를 나눠 가지면 자산 예금을 나눠 가지면서 해결책을 내놓았던 거를 봤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문제된 그런 것도 있겠네. 그럼 우리가 과도한 배팅은 안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저는 있을 거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 금리가 뭔가를 부러뜨리는 요인에 대해 가지고서는 저는 은행만 놓고 봤었을 때는 가능성 좀 낮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 그거 이제 경제가 버틸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했었을 때에는 여기에는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정도 함께 따라와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근원 PC 물가가 중요하고 이게 기준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 이것이 정말로 최근의 추세처럼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그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금리 레벨까지 장기 금리가 가야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의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해가지고 나타난다. 라고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정도에 말하는 금리 수준이 우리가 뭐 점을 한번 이렇게 장중에 찍거나 이렇게나 할 수 있겠지만은 네. 그거를 뉴노멀로 해서 그게 기본 평균치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는 뭐 이제 그 어쨌든 다음 주에 있을 또 잭슨홀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같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연준에서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쪽으로 크게 너무 또 안 좋게 봐가지고서 결론을 미리 짓는 거는 저는 이제 정책 당국이나 이런 데들이 카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조금 너무 이른 판단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도 많죠. 한 2주 전쯤이었나요? 빌 에크먼이라고 하는 네.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분은 미 국채 장기물에 대해서 공매도 네. 숏 포지션을 잡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었고 돈 많이 벌었겠네요. 짧은 시간에. 실제로 어떻게 포지션 구축되는지 봐야 알겠죠. 왜냐하면 네. 본인이 말한 대로만 하면 30년물 금리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게 한 4.2, 4.3%인데 예. 5.5% 간다라고 곧 간다라고 얘기를 거기까지?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 정도까지의 움직임은 아니기는 해요. 그리고 에크먼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그 코로나 때 하락 그다음에 저점에서 반등까지는 괜찮았었는데 네. 그 뒤에 보시면 예를 들어 넷플릭스 샀다가 저점에서 매도가 손절이 나오기도 했었고 뭐 사실 이제 저는 그래서 뭐 그걸 뭐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유명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도 어쨌든 확률의 게임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냥 참고용이고 본인의 기준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분들이 예. 다 맞는 건 아니고. 네. 또 최근에 기사화가 많이 된 게 그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 그래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약세장에 투자를 했다가 배팅을 했다가 네. 특히 주택 모기지 이쪽이 약세를 보이는 것에 배팅을 했다 아주 큰 돈을 벌었고 영웅이 됐었는데 물론 그 후로는 또 많이 틀리기도 했습니다만 마이클 버리는 또 이번에 하락장에 크게 또 배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것 이유는 뭐냐 하면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대형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그 정보를 공개를 예. 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 자료를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최근에 나왔고
보니까는 지금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에 대해 가지고서 16억 달러의 하방 배팅 포지션이 잡혀 있는 게 나온 16억 거죠. 달러면 엄청 큰 금액 아닙니까? 2조 2조 예. 원.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분기에 한 번씩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세 달 전인 지난 분기에는 이 포지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달 사이에 신규로. 이거를 한 거예요. 예. 그렇죠. 최근에 본인이 그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죠. 내가 돌아왔다. 네. 네. 약세장 나는 베팅할 거다. 왜 이런 식으로. 오, 이거 엄청난 금액인데요. 그래서 실은 이제 그 마이클 버리의 포트폴리오 변동 내역을 따라가다 보면 예. 매매가 생각보다 되게 빨라요. 그리고 크게 움직인다라는 게 특징이고 이번에도 그 특징이 그대로 나타났다. 큰 금액으로. 그러니까 회전율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는 뭐 본인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막 2조 포지션에 잡았다가 네. 또 풀었다가 막 이렇게가 3개월마다 휙휙 바뀌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반대는 이제 워런 버핏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 따라했다가는 사람들이 이제 큰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참고만. 네. 근데 얼마 전에 워런 버핏도 여기도 이제 뭐 분기별로 나오니까 이 분기에 주식을 좀 줄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버핏도 그러면 조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건가라는 해석들도 나오던데요. 근데 금액 자체가 너무 미미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포트 전체 그 보유한 에셋 것 대비 예, 자산 크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주택 건설 업체들을 세 개를 산 거거든요, 신규로. 네. 근데 그게 금액이 다 합쳐봤자 8억 달러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버핏의 버크셔의 자산 규모 대비해 가지고서는 네. 너무 작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의 회전율이 매매 회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별로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고 판 것도 이 사이즈 대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조금씩인데 워낙에 상징성이 있으니. 네. 그러면 8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 한 1조 원 정도. 네, 그렇죠. 네. 버핏한테는 뭐 미미한 돈. 버크셔의 규모 전체 대비해서는 너무 작은 거죠. 근데 주택 건설 업체들의 투자를 더 늘렸다라는 거는 그래도 주택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사실 이제 정확히 버핏이 나와서 표현을 해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넘겨짓기밖에는 못하는 것인데 네. 아마도 그 미국의 주택 이 착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급망 교란 때문에 제대로 이게 수급이 안 돼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인건비나 인력 수급이 너무 안 돼 가지고서 집을 사실 짓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도 크게 작용을 했다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좀 풀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제 집을 짓는 업체 입장에서는 네. 원부자재 가격이나 뭐 공급망이 좀 나아지면 이제 비용 측면에서는 좀 절감되는 게 있을 거고 네. 인력 수급도 조금 더 나아지게 되면 건설도 좀 빠르게 해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이제 넘겨짓기를 하는 거지 버핏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는 없습니다. 뭐 미국 쪽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볼 게 많기는 한데 이거는 뒤쪽으로 좀 밀어놓고 아까 중국 쪽. 중국은 미국과 굉장히 이제 다른 이슈로 문제입니다. 안 좋죠 많이. 네. 그리고 지금 저희도 그저께 이야기를 좀 다뤘습니다만 벽계원, 뭐 비구이 위안, 컨트리 가든이라고도 하는 중국 내 1위 부동산 개발 회사 여기가 지금 디폴트로 가느냐, 채무 불이행으로 가느냐, 그래도 뭔가 빚을 갚을 수 있느냐, 거의 절체절명의 순간이 이제 와 있던데 그것 때문에 우리 증시도 사실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고 이것 자체는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정부가 중국 그 이제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굉장한 만성 질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내가지고서 그게 부동산 쪽으로 너무 많이 흘러 들어갔고 그 부채를 계속해가지고 재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 이고 사실 이제 이거를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게 나오냐 하면은 대출 나가는 것 중에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개인들 네. 대출 나가는 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게 대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시장의 그러니까는 이제 부채 쪽의 재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중국 정부도 몇 년 전부터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게 계속해서 실제로 정책적으로 뭐 규제라고 해야 될까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게 몇 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 부동산 업체나 이런 데들 중에서는 문제를 겪는 데들이 거의 매년 나오죠. 하나 이상이 나오게 되는. 헝다,
완다 그리고 비구이위안까지. 네네.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일단은 여기는 그래도 앞선 그런 말씀해주신 기업들 대비해가지고서는 부채 비율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작년까지 본인들이 채권을 갚아 나갔던 네. 리파이낸싱을 해나갔던 것들을 보면은 우량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잘 조응을 하는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그 이자 지급 안 된 부분,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거를 재조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네. 요 부분이 굉장히 이슈로 완전히 다가와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이제 아주 문제를 일으키면서 했던 데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에 문제아는 아니고 네. 좀 모범생이었는데, 정부 말 잘 듣는 모범생이었는데 이 1등 모범생이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는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정부에 예. 개입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도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근데 사실 그러면 와, 이런 업체까지 문제가 생겼으니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쭉 그 민간 부동산,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관 쪽에 있는 기업들은 지금 중국 정부가 부채 발행이나 이런 걸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서 문제가 안 되고 있고요. 민간 쪽이 문제가 되는 건데, 민간의 외형 순으로 해가지고서 쭉 순서를 이렇게 우리가 해보면은, 그러면은 컨트리 가든이 지금 문제이기는 한데,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다들 지금 별 문제 없이 우량하게 상반기도 잘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중국이 갖고 있는 만성 질환이 계속 그냥 돌림 노래처럼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도움은 결국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개입은. 이곳 나머지 업체들은 어쨌든 상위권 업체들은 보면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문제 없이 올해 지금 잡음 없이 해 나가고 있다. 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간밤에 좀 몇 시간 전에 나온 거는 네. 헝다가 뭐 파산 절차에 돌입을 한다. 네. 인데 그 부분까지 이제 그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 네. 그게 이제 그 미국에다가 파산 절차 돌입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거거든요. 일단은 그 민간 기업이 미국에다가 파산 신청을 하는 거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 미리 조율 과정 없이 나왔겠느냐라는 현실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게 결국은 그 이제 역외 채권 발행을 헝다가 해놓은 것들인데, 네. 그거는 이미 이거 신청하기 전부터 가격이 정크에서 이제 쓰레기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가격이 변화될 요인 자체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이제 문제가 원래 있었고, 사실상 2년 전부터 거의 정말 그냥 그렇죠. 쓰러졌는데, 이번에 그거를 공식적으로 그냥 신청한 절차상의 그런 것이다라고 저는 뭐 보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에다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라는 거는 대외 채권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비구이완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정부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고, 네. 개입은 또 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그러니까 개입이란 게 딴 게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네, 이제 채권단하고 좀 협의를 해서 예. 현실적으로 다 못 받으니 파산시키면 안 되니까 좀 나눠가지고서 받던지, 뭐 만기일을 좀 많이 연장을 해주던지, 조금 깎아주던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이든가 23일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제 미국에서 발표가 됩니다. 이건 뭐 시간이 좀 많지는 않은데 이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게, 지금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뭐 GPU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주가도 좋고, 그게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관전 포인트를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이게 조금 근데 김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엔비디아만 놓고 보면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 게 사실이나, 네. 이번 실적 시즌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별로 그런 끌리지 않는 실적 시즌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중요도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원래 같으면은 실적이 긍정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도 플러스로 반응을 했어요. 네네. 반대로 어닝 쇼크가 나오면 주가 빠졌었겠죠. 그게 평균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실적 시즌은 독특하게도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도 주가가 평균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셋이라는 기관에서 조사 2010년도 이후 한 이래로 가끔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한데, 네.
그 마이너스에 그러니까 주가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폭 자체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에 대해서요. 네. 가장 큰 실적 시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주가 반응이 가장 좀 되게 부진했던. 네, 그러니까 잘해도 벌을 내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뭐 간밤에도 월마트가 실적도 잘 내고 가이던스도 올렸는데 그래도 하반기에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버리니까 주가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적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그 발표가 사실 기대치들이 이제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 반응으로 인해 주가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가 사실 되게 관심사이어야 하는데 네. 이번 실적 시즌이 보니까는 별로 그렇게 작동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기운 좀 빠져 있다. 이고 그렇지만은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AI 반도체가 또 주문들이 또 얼마나 들어오고 있느냐. 네네. 이른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어떤 멘트들을 해주느냐. 가이던스를 어떻게 미래에 대한 전망을 또 스스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영향이 계속 미칠 것 같고요.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또 빠르게 흘러갑니다. 다음 주도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 정부가 추석을 맞아 성수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추석 민생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미일이 반도체 등의 공급망 혼란을 피하고자 관련 물자가 부족한 경우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조기 경계 메커니즘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복귀에 대해 정경유착 발생 시 다시 탈퇴할 것 등을 조건으로 걸고 복귀를 권고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뉴욕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헝다그룹은 2021년 12월 처음으로 달러 채권에 대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으며 중국 부동산 시장에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자,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지현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질문 들어보죠. 네, 청취자 김동훈 님이 보내셨습니다. 전기차가 활성화되면은 그때 유류세는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전기는 기름이 아니니까 유류세가 안 붙죠. 네. 말씀 많이 드린 것처럼 기름값에는 휘발유 경우에는 거의 한 40-50% 가까이가 유류세인데 네. 전기요금에는 거기가 붙지 않으니 근데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정부 입장에서는 유류세를 못 받겠지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우리나라 한 작년 말 기준으로 12만 2천여 대인데 한 1.1%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닌데 다만 나중에 전기차 보급률이 뭐 10%, 30%, 50% 높아지면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가만히 있질 않겠죠. 그렇겠죠. 사실 세법이라는 건 정부가 매년 고칩니다.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될수록 그때는 유류세가 아니라 전기에다가 뭔가 또 하나 세금을 붙이는 그래서 그렇겠죠. 지금은 전기 요금이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쓰시는 표현처럼 전기세 같은 게 또 하나 생기지 않을까. 항상 그 방법은 정부가 또 찾게 되지요. 네. 자, 이어서 6205번님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매장량이 얼마나 될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매장량이 2021년 기준으로 한 2,975억 배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전 세계 매장량이 한 17.2% 차지해서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세계 2위의 네. 매장량을 갖고 있고 근데 생산량은 22년 기준으로 세계 3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 러시아, 사우디 이런 순인데 하루에 970만 배럴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가채 연수라고 있는데 얼마나 퍼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이 원유를 그게 최소한 한 60년 뭐 많게는 80년 물론 이것도 이제 추정의 추정이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부럽네요. 네, 부럽네요. 예. 다음 질문도요. 네, 이영규님은 특별 공급 혜택은 어떤 게 있고 이거는 미성년자만 해당이 되나요? 라고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아파트 특별 공급을 물어보신 거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게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이전 기관 종사자, 외국인,
까지 해서 특별 공급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어제도 전해드린 거는 이 다자녀의 기준이 세 자녀에서 네. 두 자녀로 더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의미였죠. 아직 확정이 정확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자녀 특공을 노려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뜻인데,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게 특별 공급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한정된, 그러니까 다자녀 특공 물량이 10% 정도거든요. 네. 그 안에서 세 자녀인 집끼리 경쟁하던 걸 두 자녀인 집까지 같이 경쟁하는 거여서 네. 뭐 그게 그다지 이렇게 반가운 소식만은 또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자, 다음은 청취자 김진희님은 다자녀 혜택 뭐가 있나요? 그럼 두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혜택 받을 수가 있나요? 네, 그것도 가능하고요. 또 네. 다자녀 혜택이 이제 저도 이제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 저는 제가 받았을 때 가장 컸던 게 네. 뭔가요? 자동차 취득세. 예,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야, 이것도 면제. 이제 1회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또 다자녀 우대 카드를 만들 때 뭐 박물관이나 국립극장 이런 데서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뭐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권이 있을 수 있고 초등학교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가 우선적으로 또 포함이 되기도 하죠. 다만 또 이게 정확히 아직 확정은 되질 않았습니다만 네. 지금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을 일정 금액 할인을 받고 있는데, 다만 이것도 두 자녀인 집까지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을 할인해 줄 거냐? 네. 이거는 아직은 아직, 확정이 네. 되질 않아서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청취자 이승규님은요. 기초연금 30만 원을 모두 받을 줄 알았는데 16만 원만 받고 있습니다. 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 지급액이 올랐다는데 추가 조정 신청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담당자에게 문의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초연금은 아시다시피 이 소득이나 자산으로 산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개인이 받는 최대 금액은 32만 3,18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당연히 뭐 재산이나 연금 상황에 따라서 감액이 돼요. 근데 보통 이 국민연금을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은요, 이거와 연계해가지고 기초연금이 반 정도, 50% 정도 감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6만 1,590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또 부부 감액이라고 해서요. 이 부부 두 분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으시면은 또 20%가 감액이 돼요. 그러니까 이승규님은요. 혹시나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좀 더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이 주소지 구청으로 가셔서요. 기초연금 담당자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보통 노인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니까요. 네, 곽지연 리포터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이 토요일이죠. 네,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역시 성공예감 별책부록을 만나는 날입니다. 내일은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입니다. 행운에 속지 마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운이 우리 앞에 오더라도 어떻게 속지 말라는 건지, 또 그 운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 그거 없이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내일 별책부록 시간에 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